총선이 좀 다가오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움직임이 참 바빴는데요. 탈당에 입당에 창당에 불출마 선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바로 어제죠. 어제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셨는데 탈당하시면서 윤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저는 그 대선 후보 캠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책도 매번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나오고요. 전체적인 판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 인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쭉. 뭐 이게 어떤 내각의 구성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한 당무 개입은 거의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당내 인사와 관련해서도 저 사람만 안 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돼요. 그거 희한해요. 정말. 아니, 근데 이제 경선 초기 시절부터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측근해서 보셨잖아요. 그때는 이런 경향성이 있을 거다 전혀 감지 못하셨어요? 아니,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원래는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캠프가 저쪽 광화문 쪽에 있었습니다. 뭐 대선 후보들이 많이 썼던 유명한 빌딩에 들어 있었다가 이제 당 공천이 끝나고 그러니까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엔 여의도로 옮겼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선거 캠프에 후보가 너무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거의 안 왔습니다. 캠프에. 그래서 아니 어떻게 후보가 이렇게 캠프에 안 들르나. 아무리 대선 후보라지만 대선 후보는 다른 후보들하고는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식 캠프에 아무리 안 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야 되잖아요. 자기 캠프인데. 근데 거의 캠프에서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곳에 캠프가 있었나 보죠. 사실상 뭐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만 어디요? 네. 별도의 그 사무실이 있었고 그래서 이상하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캠프 내에 그때는 장제원 의원이 총괄 책임을 하고 있을 텐데 그야말로 뭐 1인자였죠 그때는. 그리고 나서 그게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숙청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설마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속았다라는 기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왜 가칭 개혁신당인가? 어떤 매력을 느끼셨길래?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꼬셨길래? 우선 제가 더불어민주당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아마 정의당 오시기 더 곤란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첫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벤처예요. 뭐 지하에 조그만 사무실에 모여갖고 그냥 이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매력적인 것은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던졌을 때 이해하는 반응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소액주주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서 주가 지수를 전반적으로 다 높이자. 뭐 이래서 입법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전부터 국민의힘의 중요 당직자들한테 몇 차례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선거 공약도 이걸 가져가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야 그거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하면 기업들이 싫어할 텐데 이런 반응이라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하고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하고 당을 같이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위원장은요 딱 한 번 제가 던졌어요. 바로 이해하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개혁신당의 입당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만난 자리에서 내가 국회 들어가면 이걸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이거 합시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해야겠다. 이게 이른바 이제 비전 쉐어링이 되신 거네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는 갈등도 좀 세게 하셨잖아요. 있었죠. 내부 총질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그 골은 다 해소가 되셨어요? 아, 그거는 대선 전에 대선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때 이준석 당시 대표가 끌고 가는 대선 운동의 방향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대선을 이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0.74%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심히 빠진 상태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저는 한 번도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적은 없어요. 저는 심히 센 대표 시절에 제가 비판을 했던 것이지 그 이후에는 이준석 몰아내면 안 된다. 당에서 국민의힘이 품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계속했지 심히 빠진 이후에 제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의도에서 되게 나쁜 말로 저 사람은 정치 성향이 여당이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당 쪽으로 가니까. 예. 예, 보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정치 성향이 영향이야. 근데 힘이 있는 분만 비판하시고 보니까 우리 김영남 의원은 천성이 야당 출신인 거 아닌가. 지금 영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정의당으로. 반골 기질이 좀 있어요. 근데 8992님께서는 조금 우려 섞인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래봤자 지금 다들 원에만 모인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현역이 모여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일 큰 고민거리죠. 예. 개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물론 아직 창당이 정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당보다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지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근데 저쪽은 배지가 있죠 지금. 저쪽은 배지가 있는데 네. 지지율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글쎄요 이제 잘 끌고 가봐야죠. 일단 삼지대에 현역 의원이 4명이 있어요. 이제 원칙과 상식의 3분하고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이 예. 4분 다 전부 다 현역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하게 되고 삼지대가 만약에 어떤 텐트를 쳤을 때 어떤 그분들이 다 들어가고 주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을 들으면서 재밌게 듣느라고요. 재밌는 표정이었어요? 정치는 생물이구나. 저는 우는 줄 알고. 정치가 생물이라는. 오늘 약간 출연료 루팡이야.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 김재섭 위원장이 또 언제 넘어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네, 국민의힘에서 이번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건데 여튼 진짜 정치 모르겠다는 생각 듭니다. 김재섭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천하용이 다 나가고 하면서 국민의힘 차세대 지도자 1위. 그렇게 부상을 한 건가요? 목숨이 위험한 당협위원장 1위로 좀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갇힌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원칙과 상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 내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윤영찬 네 의원이었는데 윤영찬 의원 빼고 세 의원만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 선언을 했고, 이제 원칙과 상식의 새 의원은 정태근, 박원석 전 의원이 활동하는 당신과 함께와 이제 미래대연합으로 새 출발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뭐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이제 제3지대 빅텐트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갈지 좀 총평과 전망을 한번 듣고 시작하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민주당에서 일단 좀 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어찌 보면 크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뭐 새로운 미래 가칭 어떤 이 부분이 크게 두 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의 어떤 한 축에는 원칙과 상식 세 분이 또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을 그러니까 각각 지금 창주의를 발족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나중에 이제 당을 아마 만들 때는 같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신당의 속도가 제일 빨라요. 예. 그 당원 모집이 일단 5만 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민주당 쪽에서 시작한 민주진영에서 시작한 어떤 신당은 현역 의원이 있고 대신 여기는 뭐 5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그 이낙연 대표 쪽에 신당을 구성할 만한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어떤 당원들은 모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속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차이점은 속도가 맞지가 않고 있어요. 일단 저쪽은 너무 빨리 시작을 했고 이쪽은 조금 느리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이 속도는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그러니까 설 전에 어떤 형태가 구성이 되면 제일 좋지만은 설 때까지도 아마 이 제3지대 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그냥 단순히 선거 연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의 당으로서 제3지대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한 아마 협상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협상 것은 과정.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제3정당이 반사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만 지금 반사체만으로도 공간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양당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지금 반사체 하나만 가져가도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져버린 건 사실이라서 저는 연대는 굉장히 폭넓게 일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준석 개혁신당부터 시작해서 뭐 이낙연 신당, 뭐 원칙과 상식 이게 나중에는 정말 멜팅팟처럼 다 섞일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위원장을 비롯한 그 개혁신당 멤버들이 이 제3신당의 동력을 가져갈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놀랬던 것은 물론 이제 다른 당이지만 비판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랑 천하람 위원장이 바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놓아놨고요. 이기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주역들이 전부 뭔가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사를 하나도 비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분들도 원내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강할 거고 그 가운데서는 비례대표와 관련된 협상이 가장 치열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미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비례대표 안 해라고 해버렸으니까 이 모든 제3신당의 구심점은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위원장 그다음에 이른바 천하용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은 듭니다. 김용남 전 의원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아니요. 그럼 김용남 의원님이라도 비례를 하나 드려야죠. 전략기획위원장이시죠. 아니, 이게 소위 정당을 만들고 준비하는 초기 멤버들이 비례를 가겠다고 생각하면요, 그 정당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역구 출마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아니 물론 그거는 모든 당하고 것은 상의해야 네. 해야 될 될 겁니다. 문제지만. 이제 뭐 물론 당의 전반적인 총선 전략 하에서 저의 출마 여부도 또 지역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비례를 차지하겠다고 하면 신인들이 들어올 공간들이 없어져요. 예. 그거는 정말 새로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을 모시는 차원에서 비례는 비워둬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결단을 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 3지대가 되게 재밌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면 이 보수의 원류를 찾아오겠다라는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지금의 민주당이 원래 DJ 김대중과 노무현 때 민주당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낙연 대표가 어찌 보면 각 당의 본류를 찾아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지난 총선 21대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인 이낙연 대표와 그다음에 지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가 또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원칙과 상식이 50대 정도, 40, 50대. 그다음에 뭐 이낙연 대표가 한 70대. 그다음에 이제 30대, 40대를 아우르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라고 한다면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어떤 지역과 어떤 뭐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조금은 융화되면서 저는 새로운 어찌 보면 이 실험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저는 새로운 어떤 제3지대의
새로운 정당.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지역 기반의 그냥 보수냐 진보냐를 떠난 새로운 정당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 네. 근데 근데 지금 저는 좀 네. 그거 넘어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아니, 그냥 흥미로워서. 저는 흥미로워서. 근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워서. 태클을 좀 걸자면 근데 굉장히 산술적인 계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라는 내지는 2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전 정당은 그렇게 합의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준석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과거에 그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에 보수 정당의 본류를 찾겠다고 했던 바른정당과 그다음에 호남 정당으로서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당 계열에서 큰 힘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비슷하게 합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됐을 때 유승민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초장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과연 정강 정책에 보수라는 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물론 반사체의 공간 자체가 운동장이 넓어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두가 좋은 대한민국 모두가 만족하는 정강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지향하는 가치는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많은 자기 모순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과의 페미니즘 이슈 문제,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추구했던 내지는 호남에서 추구했던 정책 문제와 얼마큼 호환성을 일으켜낼 것이냐는 물리적 결합과는 전혀 다른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확실한 촉매제가 있어야지 뭐가 가능한 일이라서 쉽지만은 않은 문제.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지금 제3지대에서 제일 늘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네.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예를 들어 낙석연대가 이루어지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뭐 볶음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짬짜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중간에 가치를 칸이 있는 거네요. 두 개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각자 하면 저쪽이 짜장인데 나는 해물짜장이다. 아니면 저쪽은 짬뽕인데 나는 굴짬뽕이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드러내야 돼요.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근데 이제 둘이 합쳤을 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냥 그걸 원하는 층도 있지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고리에서의 선순환과 악순환 이게 문제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지역구 의원이 와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그렇게 이 제3지대 후보가 그렇게 당선될 수 있는 룸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돌풍의 안철수 국민의당도 김성식, 안철수 2명이었단 말이야. 이게 제3지대에서 있는 후보가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저도 되게 친하고 좋아하는 후배지만 이기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안 되죠. 성남에서 출마를 선언해야 되죠. 그게 어렵다고 본인이 이미 지도부가 승인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이준석 신당은. 그러면 영남에 있는 현역 그리고 호남에 있는 현역이 각각 이낙연, 이준석 신당으로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낫나. 민주당 공천장을 못 받았을 때. 아니면 NY 신당에 가는 게 낫나. 근데 NY 플러스 이준석 신당에 있을 경우에는 내 표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이걸 가지고 현역들이 판단을 할 거고 중진들이 예. 영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낙연이라는 브랜드가 같이 오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비례에서는 두 개 합치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지역구도가 그렇죠. 있는 곳에서는 그리고 두 개가 합쳤을 때는 거기를 안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비례만 봤을 때도 차라리 따로따로 하는 것이 극대화되고 본인들까지 비례 순번 가지고 알력 다툼을 안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될 가능성을 70%로 보지만 그 과정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고민이 어떻게 스며들고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30% 있다. 꼭 해야 된다도 아닐 거고 제가 볼 때 양쪽이 가능하면 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을 텐데 이런 변수들을 같이 고려해 보면 좋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화의 흐름이 낙준연대로 이렇게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김준호 위원장께 이 박원석 전 의원의 제3지대 행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박원석 의원을 제가 12월 13일인가 12월 중순에 광화문의 카페에서 만나서 이미 탈당 의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냥 뭔가 빌드업을 하셔서 하실 줄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뭐 최근에 이번 주에 뭐 최후 통첩이다 해놓고 이틀 있다가 바로 탈당계 이제 접수됐거든요. 예. 정의당에.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뭐 어쨌든 이 당 안에서는 재선이 더 이상 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셔서 나가신 거고. 문을 비는데 해서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뭐 쇼크는 별로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거고 이게 이미 예견된 거고 게다가 방송에서도 CBS 쪽에서 12월 말에 또 얘기도 이미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를 만날 때는 연내 탈당이라고 했다가 12월 말에는 CBS에서 연내 혹은 연초 탈당이라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쇼크는 없었어도 마음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요정 의원 건도 그렇고 박원석 의원 건도 그렇고 저희의 출신 의원들이 다른 당으로 이적한 적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좀 슬프죠. 여기까지 듣고 2부에서 낙준연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